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한국을 향해 충격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지금 미국이 한국과 일본한테 받아낸 투자금만 무려 9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00조 원이 넘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은 미국이 다 망해가는 조선업을 살려주겠다고 1,500억 달러나 투입하기로 했고 원자력 발전소까지 지어주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이 돈을 넙죽 받아 챙기면서도 갑자기 동맹이 미국을 착취하고 있다며 한국을 언급한 겁니다. 사실 이건 반대로 말하면 지금 미국은 한국의 돈과 기술력이 없으면 배 한 척, 발전소 하나 제대로 못 짓는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꼴이나 다름없습니다. 겉으로는 큰 소리치지만 속으로는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거죠. 세계 최강대국 미국마저 한국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지금. 만약 한국의 기술력이 단순히 투자를 넘어 미국의 운명까지 쥐락펴락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바로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 속에서 진짜 슈퍼갑이 된 한국의 통쾌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국인 관료의 사연입니다. 젠장할, 또 시작이군. 저는 굳어가는 검지와 중지로 콧잔등을 꾹 누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에너지부, DOE, 17층 제 사무실의 거대한 방탄유리 너머로 워싱턴 DC의 잿빛 하늘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제 인내심만큼이나 금방이라도 비를 쏟아낼 듯한 우중충한 날씨였습니다. 책상 위 스탠드에 아무렇게나 기대 세워둔 태블릿 PC에서는 방금 전 끝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영상이 자동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특유의 과장된 손짓과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로 열변을 토하는 그의 목소리가 뭉개진 소음처럼 사무실의 정적을 긁어댔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완전히 등쳐먹고 있습니다. 완전히요. 한국을 보세요. 우리는 그들의 안보를 지켜주기 위해 수만 명의 우리 아들, 딸들을 보내놓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다고. 그런데 그들은 뭘 합니까? 자동차를 팔고 휴대폰을 팔면서 수십억, 수백억 달러를 벌어가고 있어요. 이건 공정한 거래가 아닙니다. 이건 착취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계의 호구가 되지 않을 겁니다. 저는 피식,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의 저급한 어휘 선택이나 슈맨십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솔직히 말해 속은 시원했습니다. 적어도 핵심은 꿰뚫고 있었으니까요. 그래, 착취. 그 단어가 맞았습니다. 지난 30년간 이 에너지부에서 원자력 엔지니어로 일하며 제가 뼈저리게 느낀 감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냉전 시대의 승리자였고 세계의 경찰이었으며 기술의 선구자였습니다. 우리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우리의 기술과 자본, 그리고 피를 동맹이라 불리는 나라들에 나눠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였습니다. 제 머릿속의 한국은 언제나 잿빛이었습니다. 6.25 전쟁의 흑백 사진, 폐허 위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쓴 아이들의 모습, 그리고 1980년대 제가 막 원자력계에 발을 들였을 때 접했던 그들의 어설픈 기술 보고서들. 우리는 그들에게 원자력 발전소라는 불을 훔쳐다 주었습니다. 예스팅하우스의 AP1000 설계도를 거에 복사하다시피 넘겨줬고 컴퍼스천 엔지니어링의 기술진들이 직접 나라가 원자로 건설의 ABC를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기술을 받아먹고 자라난 제자, 아니, 그저 하청업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원전 강국이라느니, 독자 기술이라느니 하는 소리를 들으면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스승이 건네준 교과서 몇 장 찢어다가 제 이름 붙여서 새 책인 양 파는 꼴 아니겠습니까? 리차드, 잠깐 들어와 보게. 인터컴에서 제 상사인 로버트 해밀턴 차관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미련 없이 태블릿을 꺼버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낡은 정부 건물 특유의 삐걱거리는 복도를 지나 차관보실의 육중한 마호간이 문을 열자 로버트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았습니다. 그의 뒤편 대형 스크린에는 방금 제가 껐던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큼지막하게 떠 있었습니다. 봤나, 리차드? 드디어 우리에게도 때가 왔어.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하셨네. 미국의 위대한 재건의 핵심은 에너지 자립, 그 중에서도 원자력의 부활이라고. 이제껏 환경론자들과 겁쟁이 관료들 때문에 수십 년간 잠자고 있던 거인을 깨울 때가 온 걸세. 로버트의 눈이 이글거렸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정치 관료였지만 동시에 원자력의 힘을 맹신하는 원자력 르네상스의 신봉자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언제나 원자력 항공모함이나 잠수함 모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걸세. 이름하여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 프로메테우스. 인류에게 불을 가져다준 신의 이름. 이름 한 번 거창하게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이 미세하게 박동을 빨리 하기 시작한 것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저는 사실상 개점 위협 상태였습니다. 스리마일 섬과 체르노빌의 악몽, 그리고 후쿠시마의 재앙은 미국 내 모든 신규 원전 프로젝트의 숨통을 끊어놓았습니다. 저는 그저 기존 발전소의 유지보수 보고서를 검토하거나 해체 절차를 감독하는 따위의 시시한 업무로 소일하고 있었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원자력 엔지니어에게는 참기 힘든 모욕이었습니다. 로버트는 자리에서 일어나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세련된 디자인의 작고 아담한 원자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SMR, 소형 모듈런 자로 1세. 기존의 기가와트급 대형 원전과는 차원이 달라. 크기는 10분의 1, 안전성은 100배. 공장에서 주요 부품을 모듈처럼 찍어내 현장에서 조립만 하면 되니 건설 기간과 비용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지. 이걸 미국 전역의 낡은 석탄화력 발전소 부지에 그대로 심는 거야. 전력망 교체도 필요 없어. 그야말로 에너지 혁명일세. 제 눈이 빛났습니다. SMR은 우리 같은 원자력 올드보이들에게는 꿈의 기술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막대한 초기 개발 비용과 정치적 무관심 때문에 누구도 감히 시작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힘을 실어주시기로 했네. 국방수권법에 따라 국가안보 차원에서 추진하는 거라 예산이나 규제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될 걸세. 그리고 자네, 리차드 스펜서. 자네가 이 역사적인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의 기술 총괄 책임자야.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의 정체기가 보상받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미국의 위대함을, 미국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일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벌써 수십 개의 설계도가 그려지고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세계 원자력 기술의 정점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한 가지 조건이 있네. 로버트가 덧붙였습니다. 모든 핵심 부품은 메이드 인 USA여야만 하네.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야.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전기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몰락한 미국의 제조업, 러스트벨트를 부활시키는 신호탄이기도 하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한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에 우리의 일자리를 넘겨주지 않을 걸세.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제게 그것은 조건이 아니라 신념이었습니다. 미국의 기술로, 미국의 노동자가, 미국의 강철로 만드는 원자로. 이보다 더 완벽한 그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비록 지난 수십 년간 대형 원자로 건설은 없었지만 미국의 저력은 어디 가지 않았습니다. 펜실바니아의 제철소, 뉴저지의 정밀기계 공장들,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미국의 산업 역군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다시 한번 용광로에 불을 지피고 해머를 휘두를 시간이 온 것입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트럼프의 저속한 연설이 더 이상 소음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우렁찬 팡파르였습니다. 착취당하는 미국은 이제 끝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세계를 이끌고 그들은 우리의 발치에서 부스럭이나 받아먹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한국, 그 건방진 제자 놈들에게는 확실하게 보여줘야 했습니다. 누가 진짜 스승이고 누가 원조인지를. 저는 제 책상에 앉아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의 초기 설계안을 펼쳤습니다. 그 중심에는 SMR의 심장, 원자로 압력 용기가 있었습니다. 핵분열 반응이 일어나는 모든 과정을 감싸는 거대한 강철 용기. 극도의 고온과 고압, 그리고 방사선을 견뎌내야 하는 현대공학의 결정체. 저는 이 아름다운 강철 심장을 만들어낼 미국의 위대한 공장들을 떠올리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 통제하에 있는 듯했습니다. 그것은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착각의 시작이었습니다. 프로젝트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프로메테우스라는 거창한 이름에 걸맞게 백악관의 전폭적인 지원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수년에 걸렸을 예산 승인과 부처 간 협의가 단 몇 주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에너지부 전체가 오랜만에 활기로 넘쳐났습니다. 특히 저와 같은 엔지니어들은 마치 동면에서 깨어난 곰처럼 의욕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밤낮을 잊고 설계도를 다듬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프로젝트의 청사진을 구체화해 나갔습니다. 저는 20명으로 구성된 핵심 부품 조달팀을 꾸렸습니다. 팀원들은 모두 저처럼 미국 제조업의 영광을 기억하는 베테랑이거나 그 영광을 되찾고 싶어하는 젊고 패기 넘치는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임무는 당연히 SMR의 심장, 원자로 압력용기를 제작할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모두 주목. 저는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원자로 압력용기의 3D 모델링을 띄웠습니다. 높이 약 12m, 직경 4.5m. 기존 대형 원전의 것에 비하면 작았지만 그 기술적 요구 조건은 훨씬 더 까다로웠습니다. 알다시피 SMR의 핵심은 일체형 설계에 있다. 증기발생기, 냉각제 펌프 등 주요 기기들이 모두 이 압력용기 안에 들어간다. 즉, 이음새 하나 없는 완벽한 단조 기술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용접 부위를 최소화해야만 잠재적 균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수명과 안전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 두께 200mm가 넘는 특수압 금강을 마치 찰흙 주무르듯 다뤄야 하는 일이지. 팀원들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저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미국에게는 식은 죽 먹기다. 이 정도 기술력은 이미 수십 년 전에 확보했으니까. 자, 지금부터 국내 공급망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최고의 파트너를 찾아보자. 베슬리엠 스틸, 컴버스천 엔지니어링, 밥콕 앤 윌콕스. 이 전설적인 이름들을 다시 한번 깨울 시간이다. 제 말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낙관적인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우리는 즉시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각자 과거의 영광을 상징하는 산업 거인들의 목록을 만들어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가장 먼저 베슬리엠 스틸의 원자력 사업부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20세기 미국 산업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금문교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들어간 강철을 공급한 회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한참 만에 연결된 담당자는 제 말을 듣고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리차드, 오랜만이군요. 하지만 베슬리엠의 대형 단조 설비는 1995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 거대한 프레스 기계는 고철 값에 팔려나갔죠. 지금은 그 자리에 쇼핑몰이 들어서 있습니다. 뭐라고? 그럴 리가. 사실입니다. 일본과 유럽산 저가 철강에 밀려 더 이상 수지를 맞출 수 없었거든요. 지금 저희는 주로 소규모 특수강 부품이나 생산하고 있습니다. 원자로 용기요? 하하, 꿈같은 이야기군요. 저는 멍한 상태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심장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다음 목록인 컴버스천 엔지니어링에 연락했습니다. 그들은 원자로 설계 및 제작의 선구자였습니다. 컴버스천 엔지니어링의 원자로 사업부는 이미 2000년대 초에 레스팅하우스에 매각되었고, 레스팅하우스는 다시 일본 도시바에 넘어갔다가 지금은 파산보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관련 설비들은 대부분 해체되거나 해외로 헐값에 매각된 것으로 압니다. 연이어 들려오는 절망적인 소식들. 밥콕 앤 윌콕스는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주력 사업은 더 이상 대형 단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역시 우리가 보유한 프레스 용량으로는 SMR 압력용기의 상부돔 부분 정도나 겨우 찍어낼 수 있을 겁니다. 몸통 전체를 일체형으로요? 어림도 없습니다. 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제가 전설이라고 믿었던 이름들은 이미 역사의 유물이 되었거나 과거의 영광을 잃어버린 채 간신히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희 팀은 다시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회의실 중앙의 화이트보드에는 우리가 조사한 국내 업체들의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업체 이름 옆에는 설비 폐쇄, 사업 매각, 기술력 미달이라는 붉은색 단어들이 낙인처럼 찍혀 있었습니다. 마치 사망 선고문 같았습니다. 젠장,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팀원 중 한 명인 마이클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는 해군에서 원자력 잠수함 엔지니어로 복무하다 전역한 저 못지않은 애국자였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강의 산업국가 아니었나?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을 만드는 나라에서 고작 원자로 용기 하나 만들 공장이 없다는 게 말이 돼. 마이클, 진정해.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그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제 속도 타들어가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미국의 산업 기반은 속부터 텅 비어버린 거대한 유령섬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화려했던 과거의 잔상에 취해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팀의 막내인 제시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MIT를 갓 졸업한 젊고 똑똑한 엔지니어였지만 저 같은 올드보이들의 눈에는 아직 경험이 부족한 풋내기처럼 보였습니다. 팀장님, 제가 해외 공급망도 한번 알아봤는데요. 제시카, 내가 분명히 말했을 텐데. 메이드 인 USA가 원칙이라고. 제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패배를 인정하는 것 같아 불쾌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알아둘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저희가 요구하는 수준의 대형 단조 설비를 보유한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도 몇 군데 없습니다. 일본의 JSW, 프랑스의 프라마톰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제시카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한국. 제 미간이 저절로 찌푸려졌습니다. 하필 한국이라니. 우리가 기술을 가르쳐준 그 나라에서. 네, 창원이라는 도시에 있는 대한스틸에너지라는 회사입니다. 세계 최대 수준의 단조 설비를 보유하고 있고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에 건설된 대부분의 신규 원전 핵심 기기를 공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특히 일체형 원자로 용기 제작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그만. 저는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한스틸이라는 이름, 어렴풋이 들어본 기억이 났습니다. 십수년 전 레스팅하우스의 하청을 받아 원전 부품 몇 가지를 납품하던 회사. 그런데 그들이 이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졌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분명 과장된 정보일 것입니다. 제시카, 그건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로만 남겨둬. 우리는 어떻게든 미국 내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해. 아직 우리가 모르는 중소규모의 강소기업이 있을 수도 있어. 다시 한번 샅샅이 뒤져봐. 이건 우리 프로젝트의 성패가 걸린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야. 저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회의는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텅 빈 화이트보드처럼 하얘진 머릿속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로버트 차관보에게 뭐라고 보고해야 할까? 죄송하지만 미국에는 원자로 만들 공장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라고.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백악관이 어떻게 나올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앨범 하나를 꺼냈습니다. 1989년 제가 처음으로 해외 기술 지원 임무를 받아 한국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고리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현장. 안전모를 쓴 젊은 시절에 제가 거대한 원자로 건물 앞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한국인 기술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배우려는 열망과 함께 선진 기술에 대한 경외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스승님이라고 부르며 깍듯이 대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낌없이 제 지식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진 속의 그 순박했던 기술자들이 이제는 우리 없이는 만들 수 없는 부품을 만들고 있다는 말인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기업의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미국 기술 우위라는 신념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굴욕적인 현실을 비껴가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에 어른거리는 것은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의 장밋빛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텅 비어버린 미국의 공장지대, 녹슬어가는 기계들, 그리고 메이드 인 USA라는 텅 빈 구호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절망의 끝에서 창원이라는 낯선 도시의 이름과 대한스틸이라는 회사의 로고가 유령처럼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 일주일은 제 30년 공직 생활 중 가장 길고도 끔찍한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저희 팀은 말 그대로 이 잡듯 미국 전역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펜실바니아의 낡은 철강 단지부터 엘라베마의 신흥 공업지대까지 우리가 아는 모든 인맥과 정보를 총동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가능성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냉혹한 현실뿐이었습니다. 몇몇 업체는 의욕을 보였지만 그들의 설비는 기껏해야 수천 톤급 프레스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최소 1만 톤급 이상의 거대한 압력으로 강철 덩어리를 떡 주무르듯 찍어낼 수 있는 괴물이었습니다. 그런 괴물은 이미 오래전에 미국 땅에서 멸종한 뒤였습니다. 어떤 업체는 새로운 설비를 도입하면 가능하다고 제안했지만 그 설비를 독일이나 일본에서 수입하고 설치하는 데만 최소 3에서 4년이 걸린다는 비현실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는 당장 내년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속도전이 생명인 프로젝트였습니다. 결국 저는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들고 로버트 차관보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가, 리차드? 로버트는 제 보고서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딱딱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용 원자로 압력용기를 일체형으로 제작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저 자신도 믿기 힘든 문장이었습니다. 로버트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그는 책상 위 항공모함 모형을 신경질적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전무하다고 단 한 군데도 없단 말인가? 이게 지금 세계 최강대국에서 나올 소리인가? 네, 그렇습니다. 관련 대형 단조 설비들은 90년대와 2000년대 초 채산성 악화로 대부분 폐쇄되거나 해외로 매각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안일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우리의 제조업 기반이 이렇게까지 공동화되었을 줄은. 궤변은 집어치워. 리차드. 그래서 대안은 뭔가? 프로젝트를 여기서 접으라는 건가? 백악관에 그렇게 보고하라고? 로버트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가장 꺼내고 싶지 않았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해외로 눈을 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가능한 옵션은 일본의 JSW, 프랑스의 프라마톰, 그리고 한국의 대한스틸에너지입니다. 대한스틸에너지라는 단어가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로버트의 표정이 경멸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한국. 지금 장난하나? 우리가 기술 가르쳐준 놈들한테 이제 와서 머리를 조아리라고? 대통령께서 메이드 인 USA를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잊었나? 이 프로젝트의 정치적 의미를 몰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일본은 최근 우리와 반도체 문제로 껄끄러운 관계고 프랑스는 언제나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까다로운 상대입니다. 그나마 한국은 우리의 오랜 동맹이지 않습니까? 동맹.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못 들었나? 우리를 등쳐먹는 착취자라고 했어. 그런 나라에 우리 에너지 안보의 심장을 맡기자고? 자네 제정신인가, 리차드? 로버트의 비난은 칼날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억울했습니다. 이건 저의 무능함이 아니라 미국의 구조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차관보님,
저 역시 이런 보고를 드리는 것이 죽기보다 싫습니다. 제 평생의 자부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하지만 없는 공장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입니다.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한동안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로버트는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한결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알았네. 일단 자네 말이 맞겠지. 현실을 무시할 순 없으니까.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결심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좋아. 그럼 일단 그 한국 회사라는 곳을 실사하고 오게. 자네가 직접 가서 그놈들이 정말 그럴 만한 기술을 가졌는지 아니면 그냥 서류상으로 뻥튀기 한 건지 자네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봐. 실사 말씀이십니까? 그래. 하지만 오해는 말게. 이건 계약을 하러 가는 게 아니야. 그냥 검토일 뿐이야. 알겠나? 우리는 여전히 미국 내에서 해결책을 찾을 걸세. 이건 어디까지나 플랜 B, 아니, 플랜 Z 같은 비상대책일 뿐이야. 가서 샅샅이 훑어봐. 먼지 하나라도 나오면 탈탈 털어. 품질 관리 시스템, 안전 절차, 기술자들의 숙련도, 뭐든 꼬투리 잡을 만한 걸 찾아내. 어쩌면 우리가 그들의 기술을 인수하거나 우리 기술자들을 파견해서 지도하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할 수도 있겠지. 절대로 우리가 그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처럼 보여선 안 돼. 갑은 어디까지나 우리 미국 에너지부라는 걸 명심하게. 그의 말은 교묘한 지시였습니다. 계약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흠집을 잡으러 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떻게든 한국 업체의 약점을 찾아내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거나 아예 거래를 무산시킬 명분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상처받은 자존심을 조금이나마 달래주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 저는 평가자로서, 감독관으로서 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술을 심판하러 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굴욕적인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기제였습니다. 그날 이후 출장 준비는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창원이라는 낯선 도시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한국의 남동쪽 해안에 위치한 인구 100만의 공업도시. 한국 기계산업의 메카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회색빛 공장 굴뚝과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들의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출국 전날 밤, 저는 짐을 꾸렸습니다. 서류 가방에는 대한스틸에너지의 기술 자료와 함께 제가 직접 작성한 수백 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실사 체크리스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그들의 허점을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저의 결의가 담긴 전투 계획서와도 같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일주일간 한국으로 출장을 간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별다른 질문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제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최근 제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여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걱정 마, 그냥 하청업체의 시찰 같은 거니까.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둘러댔습니다. 하청업체. 그 단어를 내뱉는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비참한 위안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덜레스 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 티켓에 찍힌 ICN이라는 세 글자가 유독 눈에 거슬렸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이코노미 플러스 좌석에 몸을 묻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창밖으로 익숙한 워싱턴의 풍경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태평양을 건너 제가 한 번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현실을 마주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하나는 제 조국 미국의 산업이 이토록 쇠락했다는 사실에 대한 깊은 절망감과 분노.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반드시 한국 업체의 허점을 찾아내어 미국의 자존심을 되찾고야 말겠다는 오만한 복수심이었습니다. 저는 결코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기술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결국 그들은 우리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향하고 있는 곳이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저의 30년 신념과 오만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거대한 강철의 신전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마주하게 될 것이 하청업체의 어설픈 기술이 아니라 경외심마저 느끼게 할 현대공학의 정수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의 굴욕적인 출장길은 사실상 새로운 세계를 향한 순례의 시작이었습니다. 14시간의 비행은 고역이었습니다. 좁은 좌석에 몸을 구겨 넣은 채 저는 잠을 청하려 애썼지만 허사였습니다. 창밖에 칠흑 같은 어둠 너머로 태평양이 펼쳐져 있을 터였습니다. 그 바다 건너편에 있을 미지의 땅, 그리고 제가 수행해야 할 굴욕적인 임무를 생각하면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어떻게 흠집을 잡을 것인가에 대한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품질 관리 문서의 사소한 오타, 작업장의 안전 규정 위반, 기술자의 미숙한 손놀림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리라. 저는 그들을 평가하고 심판하고 결국에는 통제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 출장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길고 긴 비행 끝에 비행기는 서서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부연 구름층을 뚫고 한국의 서해안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갯벌과 작은 섬들, 그리고 거대한 다리가 얽혀있는 풍경. 제가 기억하는 30년 전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마침내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특유의 마찰음과 함께 우리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군. 저는 결의를 다지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개발도상국의 공항에서 흔히 겪게 될 혼잡함과 비효율, 어쩌면 저를 마중 나온다는 대한스틸 측 직원을 찾기 위해 한참을 헤매게 될지도 모른다는 짜증스러운 상상을 하며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게이트를 빠져나온 순간 저는 예상치 못한 풍경에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거대하고 고요하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고 공기는 쾌적했습니다. 사방에 큼지막하게 설치된 안내 표지판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와 함께 완벽한 디자인으로 길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많았지만 소란스럽지 않았고 모두가 정해진 동선에 따라 물 흐르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의 혼잡한 허브 공항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마치 잘 설계된 거대한 반도체 공장 내부를 걷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 게이트가 수십 개나 늘어서 있었고 내국인들은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을 찍는 것만으로 단 몇 초 만에 심사대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줄을 선 외국인 심사대조차 대기 시간은 5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심사관은 제 여권과 얼굴을 몇 번 대조해 보더니 아무런 질문 없이 쾅 하고 입국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덜레스 공항의 까다롭고 때로는 무례하기까지 한 심사관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공항 하나는 잘 지었군. 하긴 보여주기식 인프라에 투자하는 건 저개발 국가들의 특징이지. 저는 애써 눈앞의 현실을 폄하하며 스스로를 위안했습니다. 수화물을 찾는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서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제 가방은 이미 벨트 위를 돌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지 20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대한스틸에너지라는 로고가 박힌 피켓을 든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안경을 쓴 남자였습니다. 그는 저를 발견하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와 유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미스터 리차드 스펜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스틸에너지 원자력 사업부의 김민준 팀장입니다. 오시는 길 힘드셨을 텐데 환영합니다. 그의 악수는 힘이 있었고 눈빛에서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선진국에서 온 갑을 대하는 의례 비굴한 태도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동등한 비즈니스 파트너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묘했습니다. 반갑소, 킴, 길이 막히지 않으면 좋겠군. 창원까지는 꽤 멀다고 들었는데. 저는 일부러 딱딱하고 권위적인 말투를 사용했습니다. 우리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KTX를 이용하면 3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이미 예약해 두었습니다. 이쪽으로 가시죠. 그가 안내한 곳은 공항과 직접 연결된 기차역이었습니다. 우리는 곧장 KTX라고 불리는 고속열차에 올라탔습니다. 열차 내부는 비행기 1등석처럼 쾌적하고 넓었습니다. 잠시 후 열차는 거의 소음 없이 미끄러지듯 플랫폼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전광판에 표시된 속도는 순식간에 시속 300km에 육박했습니다. 미국의 낡고 삐걱거리는 암트랙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아파트 단지들, 거대한 교각과 터널, 그리고 간간히 보이는 첨단 공장들의 모습. 제가 30년 전 보았던 농과 밭, 나지막한 초가집이 있던 그 나라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역동적이며 부유해 보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품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마치 낡은 흑백 사진처럼 현실의 총천연색 풍경 앞에서 빛이 바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김민준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의 말에는 동정이나 비아냥거림이 아닌 진심 어린 유감이 담겨있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 말이 마치 저를 조롱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요. 우리는 곧 다시 일어설 거요.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가 그 신호탄이 될 거고. 저는 방어적으로 쏘아붙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저희도 미국의 원자력 르네상스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DSE가 그 위대한 여정에 기여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일 겁니다. 그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태도는 저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아쉬운 소리를 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마치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일 기회를 얻어 기뻐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열차는 마침내 창원중앙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에서 내리자 또 다른 직원이 운전하는 검은색 세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본 창원의 모습 역시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저는 러스트벨트의 도시들처럼 회색빛 공장 연기가 자욱하고 낡은 건물들이 즐비한 풍경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넓고 깨끗한 도로, 잘 가꾸어진 공원과 녹지,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계획적으로 배치된 거대한 공장 단지들이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기계처럼 정밀하게 설계되고 운영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숙소인 호텔에 도착하자 김 팀장은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오겠다며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텅 빈 호텔방에 들어와 창밖으로 펼쳐진 창원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공장들의 불빛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들 중 하나가 제가 그토록 찾지 못했던 강철의 심장을 품고 있는 곳이겠지.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곳은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모든 것이 제 예상을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저 거대한 공장 단지 안에서 과연 제가 원했던 흠집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마주하게 될까요? 상처받은 자존심과 냉혹한 현실 사이에서 저의 낯선 평온의 땅에서의 첫날 밤은 깊어만 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확히 9시 정각에 김민준 팀장이 호텔 로비에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흠잡을 데 없는 옷차림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였습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약 20분간 달려 마침내 DSE, 대한스틸에너지의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공장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부지 위에 수십 개의 거대한 건물들이 격자무늬로 정연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마치 작은 도시와도 같았습니다. 정문을 통과하자 우리는 방문자 센터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안전교육을 받고 제 이름과 소속이 적힌 출입증과 함께 최신형 안전장비를 지급받았습니다. 모든 절차는 체계적이고 신속했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김민준 팀장 외에도 5명의 엔지니어와 품질관리 책임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젊고 총명해 보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일어나 깍듯하게 인사를 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는 불필요한 위축감 대신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이 회의실은 단순한 미팅 장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술 전쟁이 펼쳐질 전쟁터였습니다. 스펜서 박사님, 다시 한번 저희 DSE 창원 공장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는 박사님의 모든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민준 팀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스크린에는 DSE, 원자력 발전소 핵심 기기 분야의 글로벌 리더라는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글로벌 리더? 우리가 가르쳐준 기술로? 프레젠테이션은 회사의 연역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60년대 작은 철공소로 시작해 80년대 미국 기술을 이전받아 원전 부품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2000년대 이후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막대한 투자를 통해 세계적인 원전 핵심 기기 공급업체로 성장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UAE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는 대목에서는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 중간중간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체크리스트의 첫 번째 항목들을 시험할 시간이었습니다. 흥미롭군요. 그런데 당신들의 품질 관리 시스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소? 우리가 받은 서류상으로는 몇몇 절차가 다소 간소화된 것처럼 보이던데. 제 질문에 품질 관리 책임자인 박 상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관록이 느껴지는 인물이었습니다. 좋은 질문이십니다, 박사님. 아마 박사님께서 보신 것은 저희의 구버전 문서일 겁니다. 저희는 3년 전부터 모든 품질 관리 프로세스를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시스템으로 전환했습니다. DNQMS라고 불리는 저희 자체 시스템입니다. 블록체인이라고. 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블록체인은 가상화폐에나 쓰는 기술로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든 원자재의 입고부터 가공, 용접, 열처리, 비파괴 검사 등 모든 공정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이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원장에 기록됩니다. 작업자의 이름, 시간, 사용된 장비의 고유번호, 당시의 환경 데이터까지 모두 말입니다. 박사님께는 저희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임시 열람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종이 문서보다 훨씬 더 투명하고 방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에너지부에서도 이제 막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최첨단 기술을 이들은 이미 상용화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었으니까요. 제 체크리스트의 첫 번째 항목이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고 다음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기술적인 부분이었습니다. SMR 압력용기에 사용될 합금강 4508 그레이스 4N 재질에 대한 장기 중성자 조사 치화 데이터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 수명이 60년 이상 보장되어야 할 텐데. 이 질문은 제 비장의 카드 중 하나였습니다. 최신 합금강의 장기 데이터는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젊은 재료공학 박사로 보이는 한 연구원이 자신있게 답변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희는 지난 15년간 오스트리아 국립연구소 및 박사님께서 근무하시는 미국 에너지부 사나이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와 공동으로 가속시험을 진행해왔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이 그 결과 데이터입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80년 이상의 수명 기간 동안에도 미국 기계학회 기준치를 훨씬 상회하는 연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검증되었습니다. 관련 논문은 이미 저널 오브 누클리어 머티리얼즈에 게재되었습니다. 오크리지 국립연구소. 제 동료들이 일하고 있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들과 공동 연구를 했다고. 저는 왜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제가 얼마나 우물 안 개구리처럼 지내왔는지 깨닫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용접, 열처리, 비파괴 검사 등 제가 아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답변은 언제나 막힘이 없었고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우리의 기술을 복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완전히 소화하고 개선하고 자신들만의 것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마지막으로 남은 자존심을 걸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좋소. 서류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군. 하지만 진짜 기술력은 현장에서 나오는 법이지. 당신들이 자랑하는 그 세계 최대 단조 프레스라는 걸 직접 내 눈으로 봐야겠소. 그리고 그 기계를 다루는 기술자들의 숙련도도 직접 확인해야겠고. 제 말에는 말로만 떠들지 말고 진짜 실력을 보여보라는 식의 노골적인 도발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잠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김민준 팀장은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잃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박사님. 사실 저희도 그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요. 지금 바로 현장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숨길 수 없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잘 짜인 연극의 클라이맥스를 앞둔 배우처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의 체크리스트는 이미 너덜너덜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과연 그가 말한 잊지 못할 광경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여전히 그들의 기술력을 얕잡아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오만이었는지를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중했지만 치열했던 전쟁터, 회의실을 나와 진짜 강철의 심장이 뛰고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온 우리는 전동 카트를 타고 거대한 공장 부지를 가로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동하는 동안에도 김민준 팀장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저쪽이 원자로 내부 구조물 가공 공장입니다. 그리고 저 건물이 증기발생기 조립 공장이고요. 모든 건물은 핵심 기기의 동선을 고려해 최적의 위치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제 눈에 비친 공장의 모습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것이 거대하고 깨끗했으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도로에는 분진 하나 없었고 건물 외벽은 갓 지은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공장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거대한 과학 연구단지에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먼저 가공 및 조립 공장 중 한 곳에 들어섰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압도적인 규모의 숨을 삼켰습니다. 축구장 몇 개를 합쳐놓은 듯한 공간에 수십 대의 거대한 CNC 머신과 로봇팔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간혹 보이는 작업자들은 흰색 방진복을 입고 태블릿 PC를 들여다보며 시스템을 통제하는 기술자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가공 공정은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실수가 개입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김 팀장의 설명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치 SF 영화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 멀리 거대한 로봇팔이 수십 톤은 좋게 넘어 보이는 원자로 헤드 부품을 가볍게 들어 올려 다음 공정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 움직임은 조금의 오차도 없이 부드럽고 정밀했습니다. 제가 알던 제조업의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 시끄러운 소음, 거친 노동의 이미지는 이곳에 없었습니다. 오직 정밀한 기술과 차가운 지성만이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인상적이군. 저는 마지못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진짜 목표는 이곳이 아니었습니다. 프레스 공장은 어디요? 제 질문에 김 팀장이 카트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우리는 공장 단지의 가장 안쪽, 가장 거대한 건물 앞으로 향했습니다. 건물 외벽에는 다른 어떤 표시도 없이 오직 단조 공장이라는 글자만 거대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 건물은 다른 건물들과는 풍기는 기운부터 달랐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짐승처럼 깊고 낮은 진동과 함께 뜨거운 열기를 주변으로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박사님께서 그토록 보고 싶어 하셨던 곳입니다. 카트에서 내리자 후끈한 열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안전 절차를 확인하고 특수 방열복과 헬멧, 고글을 착용했습니다. 육중한 강철문이 천천히 옆으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세상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제 앞으로 펼쳐진 것은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화 속에나 등장할 법한 거인 발칸의 대장간이었습니다.
수백 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공간의 중앙, 시뻘겋게 달아오른 거대한 강철 덩어리가 지게차보다 훨씬 거대한 특수 집게차에 들려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게가 얼마나 될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강철 덩어리는 스스로 빛을 발하며 주변의 공기를 아지랑이처럼 일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 열기만으로도 피부가 따끔거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대장간의 가장 깊숙한 곳, 마치 고대의 신전처럼 버티고 서 있는 거대한 기계. 높이가 좋기 20m는 넘어 보이는 푸른색으로 칠해진 거대한 프레스였습니다. 그 위용은 제가 평생 보아왔던 그 어떤 기계와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강철을 다스리는 신, 그 자체처럼 보였습니다. 저것이 저희의 17,000톤 프레스입니다. 김민준 팀장이 제 헬멧에 장착된 통신기를 통해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주변의 갱음 때문에 보통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17,000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17,000톤. 에펠탑 전체 무게의 2배가 넘는 힘으로 강철을 내리누르는 기계. 미국에 남아있는 가장 큰 프레스가 기껏해야 6,000톤급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차원이 다른 존재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대한 집게차가 시뻘겋게 달궈진 강철 덩어리를 프레스의 정중앙, 모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수십 명의 기술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땀 흘리는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불덩어리를 다루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이자 연주자였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불필요한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호흡을 맞춰온 장인들의 몸짓이었습니다. 지금부터 SMR 압력용기의 하부돔을 성형하는 작업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음새 없이 단 한 번의 단조로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김 팀장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프레스의 해머가 천천히, 하지만 무자비하게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쿵! 세상이 울리는 듯한 갱음과 함께 프레스가 강철 덩어리를 내리찍었습니다. 마치 신의 철퇴가 대지를 강타하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서 있는 바닥이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시뻘건 불꽃과 색가루가 사방으로 비처럼 흩날렸습니다. 그 압도적인 힘 앞에서 단단하기 그지없던 강철 덩어리는 마치 붉은 찰흙처럼 찌그러지며 형태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프레스는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기술자들의 정교한 신호에 따라 집게차가 강철 덩어리의 각도를 미세하게 바꾸면 프레스는 다시 한 번 거대한 힘으로 그것을 내리찍었습니다. 쿵, 쿵, 쿵. 그 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강철의 심장 박동 소리였습니다. 저는 완전히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30년 원자력 엔지니어로서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미국의 기술력에 대한 오만한 자부심이 저 거대한 프레스의 망치질 한 번 한 번에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하청업체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모방이나 복제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수십 년의 투자와 연구, 그리고 수많은 장인들의 땀과 혼이 축적되어 비로소 이룩할 수 있는 경지였습니다. 쇠락한 러스트벨트의 텅 빈 공장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살아 숨쉬는 기술의 정수였습니다. 김민준 팀장이 제 옆으로 다가와 헬멧에 고글을 올린 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스펜서 박사님. 당신이 왜 이곳까지 와야만 했는지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메이드 인 USA라는 구호가 공허한 메아리처럼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저 거대한 발칸의 대장간 앞에서 저는 한낱 오만한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육체적인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30년간 제 정신세계를 굳건히 지탱해왔던 신전이 거대한 프레스의 망치질 한 번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듯한 정신적 공황 상태였습니다. 샤워를 하기 위해 옷을 벗었지만 저는 한동안 욕실 거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평생을 미국의 기술적 우월이라는 갑옷을 입고 살아왔지만
이제 그 갑옷은 산산조각 나버렸고 그 안에는 늙고 나약하며 혼란에 빠진 한 사내의 맨몸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눈앞에 다시 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신의 분노처럼 내리꽂히던 1만 7천 톤의 압력, 비명처럼 흩날리던 붉은 색가루, 그리고 거대한 불덩어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루던 한국인 기술자들의 침착하고도 숙련된 몸짓. 그것은 단순한 공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의식이었고 예술이었습니다. 강철이라는 거친 야성을 길들여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창조의 행위였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한때 제가 전설이라 믿었던 이름들이 떠올랐습니다. 베슬리엠 스틸, 컴퍼스천 엔지니어링. 그 이름들은 이제 영광의 상징이 아니라 쇠락한 제국의 쓸쓸한 유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20년 전 문을 닫은 피츠버그의 한 제철소 폐허를 방문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공장 부지, 깨진 유리창 너머로 보이던 녹슨 기계들, 그 위로 날아다니던 비둘기 떼. 그때 저는 그저 한 시대가 저무는 것에 대한 감상적인 슬픔만을 느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풍경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공장이 문을 닫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기술을, 장인을, 그리고 미래를 만들어낼 힘 자체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월스트리트의 금융가들이 컴퓨터 화면 속에서 숫자를 옮기며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는 동안 실리콘밸리의 젊은 천재들이 세상을 바꾸겠다며 새로운 앱을 만들어내는 동안 미국의 심장부였던 러스트벨트의 용광로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우리는 제조업은 더럽고 힘들고 돈이 안 되는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치부해버렸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는 이제 우리 손으로 우리 국가의 안보를 책임질 핵심 부품 하나 만들 수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위대한 재건을 외치고 저 같은 관료들이 책상에 앉아 메이드 인 USA를 부르짖는 동안 진짜 만드는 힘은 우리가 무시하고 경멸했던 이 머나먼 동쪽의 나라로 조용히 넘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똑똑. 노크 소리가 저를 상념에서 깨웠습니다. 인터폰을 받자 김민준 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펜서 박사님, 저녁 식사는 하셨습니까? 괜찮으시다면 잠시 뵙고 싶은데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은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제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호텔 근처의 조용한 한식당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오늘 많이 놀라신 것 같아서요. 자리에 앉자마자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승리자의 의기양양함 대신 상대를 배려하는 섬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놀랐다기보다는 압도당했다는 표현이 맞겠지.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더 이상 오만을 부릴 기력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대체 어떻게 그런 괴물을 만들어낸 거요? 그 프레스뿐만이 아니야. 그 모든 시스템, 그 기술자들. 제 질문에 김 팀장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창원의 밤을 밝히는 공단의 불빛을 향해 있었습니다. 기적은 없었습니다, 박사님. 그저 긴 시간과 끈기, 그리고 약간의 무모함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는 담담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아시아를 덮친 외환위기로 나라 전체가 휘청거릴 때 DSE의 경영진은 모두가 미쳤다고 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회사의 명운을 걸고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금액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단조 공장을 짓기로 한 것입니다. 모두가 당장의 생존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맬 때 그들은 20년, 30년 뒤의 미래를 보고 베팅을 한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주주들은 물론이고 정부까지도요. 하지만 선대 회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당신들의 하청업체로 남을 것이다. 기술의 심장을 가지지 못한 자는 영원히 종속될 뿐이다. 라고. 그의 말은 제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기술의 심장. 우리는 그 심장을 스스로 멈추게 만들었고
그들은 그 심장을 이식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 프레스 기계는 독일에서 들여왔습니다. 하지만 기계가 있다고 기술이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니더군요. 처음 몇 년간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수백억 원짜리 강철 덩어리를 수없이 고철로 만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선배 기술자들은 밤을 새워가며 데이터를 분석하고 맨손으로 뜨거운 쇠를 만져가며 감각을 익혔습니다. 박사님께서 오늘 보신 그분들 중에는 그 프레스가 처음 들어올 때부터 20년 넘게 저곳을 지킨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분들에게 저 프레스는 그냥 기계가 아닙니다. 평생을 함께한 전우이자 자식 같은 존재죠. 그는 장인정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자신의 일에 혼을 담는 태도. 효율과 속도만을 중시하는 현대사회에서 점점 잊혀가는 가치. 저는 그 단어 앞에서 숙연해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봐왔던 것은 차가운 기계와 데이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자부심이 용광로의 샘물처럼 녹아 있었던 것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민준 팀장은 호텔 앞에서 제게 내일의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미국 본사와의 화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곳 저희 회의실에서 연결하도록 준비해 놓겠습니다. 본사와의 화상회의. 저는 그제야 내일의 가장 중요한 일정을 떠올렸습니다. 로버트 차관보와 아마도 그보다 더 윗선의 임원들이 참여할 보고회에 저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제가 본 이 모든 것을, 제가 느낀 이 충격과 경외감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요? 방으로 돌아온 저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출장 오기 전 야심차게 만들었던 실사 체크리스트가 들어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날카로운 질문과 평가 항목들. 저는 그 종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것을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이제 저런 오만한 종이 쪽가리는 필요 없었습니다. 내일 제가 해야 할 일은 평가나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갑게 식어버린 조국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기 위한 한 엔지니어의 간절한 증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50분, 저는 DSE 본관의 가장 큰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대한 테이블의 한쪽 끝에는 저와 김민준 팀장, 그리고 어제의 프레젠테이션에 참석했던 핵심 엔지니어들이 배석해 있었습니다. 테이블 반대편의 대형 스크린에는 아직 아무런 화면도 뜨지 않은 채 미 에너지부의 로고만 떠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 측 엔지니어들은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운명이 결정될지도 모르는 이 자리가 편할 리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흘끗 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평가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던 이들이 이제는 존경심을 담아 바라봐야 할 장인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의 노고와 기술력이 일부 정치인이나 관료들의 편견과 오만으로 폄하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정확히 10시가 되자 스크린이 지지직거리며 연결되었습니다. 화면에는 익숙한 에너지부의 회의실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중앙에는 제 직속 상관인 로버트 해밀턴 차관보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처음 보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에 기름진 머리를 뒤로 빗어 넘기고 비싼 아르마니 정장을 입은 남자. 그의 얼굴에는 엔지니어의 고뇌나 관료의 신중함 대신 오만하고 냉소적인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마크 톰슨, 백악관과의 연줄로 최근 에너지부의 낙하산으로 내려온 전략조달 담당 부처장이었습니다. 그는 기술에는 문외한이지만 예산을 틀어지고 모든 계약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전형적인 워싱턴의 파워 브로커였습니다. 좋은 아침, 리차드. 아니, 거긴 저녁이겠군. 로버트가 딱딱한 목소리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실사 결과 보고를 시작하게. 시간 없으니 본론부터. 저는 마이크를 잡고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객관적이고 담담한 어조로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보고 드립니다. 이틀간 대한스틸에너지,
DSE의 창원 공장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DSE는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에 요구되는 SMR 원자로 압력 용기를 제작할 기술력과 생산 설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최첨단 품질 관리 시스템, 방대한 연구 데이터, 그리고 완벽에 가까운 자동화 공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단조 공장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특히 그들이 보유한 1만 7천 톤 프레스와 이를 운용하는 단조 기술은 제가 아는 한 현존하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ASME와 RCCM 등 모든 국제 표준을 상회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요구하는 그 어떤 까다로운 조건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보고가 이어지는 동안 로버트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그는 이런 보고를 원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제가 DSE의 약점과 한계를 신랄하게 지적해주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반면 마크 톰슨은 지루하다는 듯 하품을 하며 손톱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제 보고가 끝나자 마크 톰슨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모든 것을 안다는 듯한 특유의 거만함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잘 들었소, 스펜서. 그래서 결론은 걔네가 그 물건을 만들 수 있다. 이거군. 뭐, 당연한 소릴 길게도 하네. 우리가 돈을 주는데 당연히 할 수 있어야지. 그의 무례한 말투에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제 옆에 앉은 김민준 팀장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불쾌감을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단순히 할 수 있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DSE가 이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유일한 대안. 마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봐, 리차드. 당신 엔지니어들은 너무 기술적인 것에만 매몰되는 경향이 있어.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라 비즈니스 문제고 정치 문제야. 우리가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라고. 알겠어. 그는 화면 너머로 저를 지나쳐 제 뒤에 앉은 한국인 엔지니어들을 마치 물건 훑어보듯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좋아. 이제 중요한 얘기 좀 하지. 리차드, 거기 한국 업체 양반들한테 똑똑히 전해. 우리가 이 계약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는 대신 단가를 대폭 후려쳐야겠다고. 지금 예산이 빡빡하거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걔네가 우리한테 빚진 게 얼만데. 수십 년간 우리 군대가 지켜주고 우리 시장 열어줘서 자동차 팔고 스마트폰 팔게 해줬잖아. 우리 돈 뜯어가서 저렇게 번쩍이는 공장 지은 거 아니냐고. 이제 갚을 때도 됐지. 이건 거래가 아니라 그동안 받은 거에 대한 보은이라고 생각해야 할 거야. 우리한테 이 일을 맡게 된 걸 영광으로 알라고 전하라고. 그의 막말이 회의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노골적인 모욕이자 착취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스크린 속 마크 톰슨의 역겨운 얼굴과 충격과 분노로 굳어버린 한국인 엔지니어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김민준 팀장은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그의 옆에 앉은 노년의 품질관리 상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이룩한 그들의 자부심이 기술도 모르는 오만한 정치꾼의 막말 한마디에 무참히 짓밟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제 보았던 발칸의 대장간, 시뻘건 샘물과 땀 흘리던 장인들의 얼굴, 그리고 기술의 심장을 가지지 못한 자는 영원히 종속될 뿐이라던 그들의 절박함.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져 거대한 분노의 불길이 되어 제 안에서 타올랐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욕은 단순히 한국인 엔지니어들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술 그 자체에 대한 모독이었고 진정한 장인정신에 대한 능멸이었으며 현실을 보지 못하는 조국의 어리석음에 대한 조종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닥치시오, 마크. 제 입에서 터져나온 고함 소리에 스크린 속의 로버트와 마크는 물론 제 옆에 한국인들까지 모두 경악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상사에게 언성을 높여본 적 없었던 제 목소리는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 저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단가를 후려치라고. 보은. 영광으로 알라고. 당신 제정신이야. 지금 우리가 저들에게 무릎 꿇고 애원해도 모자랄 판이라고. 마크 톰슨의 얼굴이 당혹감에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리차드, 자네 지금 미쳤나?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미친 건 당신이야. 당신처럼 책상에 앉아서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채 낡아빠진 제국주의 시대의 망상에 빠져있는 당신 같은 인간들이라고. 당신, 어제 내가 뭘 봤는지 알아? 저는 숨을 고를 틈도 없이 쏘아붙였습니다. 제 눈에는 이틀간 보았던 모든 광경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어제 17,000톤짜리 프레스가 시뻘건 강철 덩어리를 종이처럼 구기는 걸 봤어. 에펠탑 2개를 합친 무게로 내리찍는 신의 망치를 봤다고. 그 앞에서 수십 명의 장인들이 한 몸처럼 움직이며 이음새 하나 없는 완벽한 예술품을 빚어내는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단 말이다. 그런데 미국엔 뭐가 있지? 당신이 말하는 그 위대한 미국에는 뭐가 있냐고. 고철값에 팔려나가고 그 자리에 쇼핑몰이 들어선 폐공장뿐이야. 우리는 더 이상 저런 걸 만들 능력이 없어. 알아들어? 우린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제 절규에 가까운 외침의 회의실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스크린 속 로버트는 사색이 되어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마크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들이 우리 돈을 뜯어간다고? 착각하지 마. 지금 우리를 살려주는 건 바로 저들이야. 우리가 잃어버린 만드는 힘을, 우리가 포기해버린 기술의 심장을 저들이 대신 지켜왔던 거라고.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 저들 없이는 시작도 못해. 대통령의 위대한 재건. 전부 다 허황된 꿈으로 끝날 거라고.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제 뒤에 앉은 한국인 엔지니어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서 희미한 감동의 빛이 어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스크린을 향해 몸을 돌리고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이 기술, 이 설비, 그리고 이 정도의 장인정신. 이건 이제 더 이상 일본에도, 프랑스에도, 그리고 빌어먹을 우리 미합 중국에도 없어. 이건 세계에서 오직 여기, 대한민국에만 남아있는 기술이라고. 그러니 똑똑히 들어, 마크 톰슨. 우리가 갑이고 저들이 을이 아니야. 지금 이 순간, 이 프로젝트에 관한 한, 우리가 바로 간절하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 을이다. 우리는 더 이상 저들을 하청업체라고 부를 자격이 없어. 저들은 우리의 구원자야.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을 마쳤습니다.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저분들에게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 우리는 저들의 기술에 합당한, 아니, 그 이상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해. 그리고 감사해야 한다고. 만약 당신이 내 보고와 이 권고를 무시하겠다면, 좋아. 직접 대통령께 보고해.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공약 사업이 담당자의 오만과 무지 때문에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되었다고 말이야. 그 뒷감당은 당신이 알아서 하시지. 저는 말을 마치고 제 자리에 있던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스크린이 꺼지며 회의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럽게 모든 소음이 사라진 세상. 제 심장 소리와 거친 숨소리만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저는 휘청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제 30년 공직 생활도, 어쩌면 이 프로젝트도.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생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저는 엔지니어로서, 한 인간으로서 해야 할 말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었습니다. 돌아보니 백발이 성성한 DS의 박 상무였습니다. 그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저의 손을 두 손으로 힘껏 잡았습니다. 그의 거칠고 투박한 손에서 수십 년간 새를 다뤄온 장인의 강인함과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김민준 팀장이 제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펜서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와 회의실에 있는 다른 엔지니어들의 얼굴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모욕감이나 분노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국적과 소속을 넘어 서로의 진심을 알아본 동료에 대한 깊은 존경과 감사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오늘 단순히 한 오만한 관료에게 소리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낡은 시대의 종언을 구하고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지만 기술을 대하는 태도에는 존중이 있어야 한다는 당연한 진리를 제 온몸을 던져 증명해 보인 것이었습니다. 제 고함과 함께 통화가 끊긴 회의실에는 지독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치 폭풍이 핥히고 지나간 숲속처럼 모든 소리가 생명력을 잃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웅웅거리는 프로젝터의 펜 소음만이 텅 빈 공간을 부유했습니다. 저는 제가 저지른 일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며 땀으로 축축한 손을 허벅지에 문질렀습니다. 끝났습니다. 제 30년의 공직 생활, 명예, 그리고 어쩌면 은퇴 후의 연금까지도. 이 모든 것이 저 오만한 정치꾼의 면상의 진실을 던져버린 대가로 사라질 터였습니다.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제 옆과 뒤에 앉아있는 한국인 엔지니어들의 시선이 등 뒤에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지금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신들을 위해 싸워준 영웅. 아니면 결국 계약을 망쳐버린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이방인. 어쩌면 후자일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벌인 소란으로 인해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수십 년 노력이 제 한순간의 폭발로 인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 하나가 제 어깨를 가만히 감쌌습니다. 놀라서 고개를 들자 백발이 성성한 DS의 박성철 상무가 온화하지만 강직한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어깨를 두어 번 다독여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몸짓에는 수만 마디의 말보다 더 깊은 위로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다. 우리는 당신의 진심을 안다고 말하는 듯했습니다. 이어 그는 몸을 숙여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칠고 단단했습니다. 수십 년간 뜨거운 쇠와 차가운 기계를 다뤄온 장인의 손. 그 손에 박인 굳은 살과 깊은 주름 하나하나가 그의 인생이자 이 회사의 역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힘주어 한 번 꽉 잡았다 놓았습니다. 그 따뜻한 악력 속에서 저는 국적과 언어를 넘어선 깊은 연대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다른 깃발 아래 서 있었지만 엔지니어라는 이름 아래 같은 꿈을 꾸는 동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펜서 박사님. 김민준 팀장이 제 앞으로 다가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격과 미안함이 뒤섞여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때문에 박사님께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신 것 같아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킴 당신들 때문이 아니요. 이건 나와, 그리고 우리 미국의 문제요. 진실을 말해야 할 때 침묵했던 나의 비겁함과 현실을 보지 못하는 우리 조국의 오만에 대한 문제였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DSE 직원들이 저를 향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비즈니스 파트너를 대하는 사무적인 태도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모욕받은 자부심을 지켜준 한 인간에 대한 깊은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진심 어린 눈빛을 마주하며 비록 제 경력은 끝났을지 몰라도 엔지니어로서의 제 영혼은 오늘 구원받았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호텔방에서 짐을 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내일 아침이면 워싱턴에서 귀국명령, 아니, 해고 통보가 날아올 터였습니다. 그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김민준 팀장과 박성철 상무였습니다. 박사님, 괜찮으시다면 오늘 저녁은 저희와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박 상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정중히 거절하려 했습니다. 지금은 그들의 환대를 받을 자격도 그럴 마음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마음은 감사하지만 곧 떠나야 할 것 같아서. 아닙니다. 떠나시기 전에 꼭 대접하고 싶은 저녁입니다.
비싼 레스토랑이 아닙니다. 그냥 저희 집에 오셔서 조촐한 가정식이라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 아내가 박사님 이야기를 듣고 꼭 한번 뵙고 싶어 해서요. 가정식. 그의 제안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비즈니스 관계에서 상대방을 집에 초대하는 것은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매우 깊은 신뢰와 존중의 표시입니다. 저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제게 보내는 가장 큰 성의의 표시였기 때문입니다. 박상무의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공단에서 멀지 않은 평범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그의 집거실에 들어서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저를 맞았습니다. 박상무의 아내가 환한 미소로 저를 반겼습니다. 아이고, 귀한 손님이 오셨네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녀는 영어가 유창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따뜻한 눈빛과 표정만으로도 환영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곧이어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푸짐한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갈비찜, 잡채, 각종 나물과 김치. 화려한 레스토랑의 요리는 아니었지만 하나하나의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들이었습니다. 우리 셋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박상무가 작은 소주잔에 술을 채워 제게 건넸습니다. 자, 우선 한 잔 받으시지요. 오늘은 모든 걸 잊고 그냥 편하게 한잔합시다. 리차드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성철. 저도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맑고 투명한 소주가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알싸한 알코올 기운이 온몸으로 퍼지며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듯했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면서 대화는 자연스럽게 일과 인생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박상무에게 어떻게 원자력 분야에 발을 들였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원래 이 근처 마산에서 가난한 어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을 회상하며 담담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70년대 후반에 처음 이 회사에 들어왔지요. 그때는 대한중공업이라는 이름이었고 지금처럼 크지도 않았습니다. 제 첫 업무는 발전소에 들어가는 파이프를 용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미국에서 온 당신 같은 엔지니어들은 우리에게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설계도 한 장, 조언 한마디가 곧 법이었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분했습니다. 똑같이 땀 흘려 일하는데 왜 우리는 항상 을이어야 하는가? 왜 우리는 그들이 주는 도면대로 만들기만 해야 하는가? 우리 손으로 직접 설계하고 우리 머리로 직접 기술을 만들 수는 없는가? 그 오기가 평생을 버티게 한 힘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DSE의 역사이자 동시에 지난 수십 년간 한국 제조업이 걸어온 길의 축소판이었습니다. 그는 80년대 후반 처음으로 원자로 압력용기 국산화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밤낮 없이 연구하고 수없이 실패하며 마침내 우리 손으로 첫 제품을 만들어냈을 때 공장 전체가 울음바다가 되었던 순간. 그리고 2009년 유이 바라카 원전 수주 소식이 전해졌을 때 미국과 프랑스의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해냈다는 사실에 모두가 부둥켜 안고 감격했던 기억들. 그의 이야기 속에는 숫자로 된 데이터나 보고서에는 결코 담길 수 없는 사람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자부심이 녹아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피상적인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봐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단순히 기술을 이전받은 하청업체로만 여겼지만 그들은 그 기술에 자신들의 혼을 불어넣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킨 창조자들이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리차드가 소리쳐 주었을 때 정말 고마웠습니다. 박상무의 아내가 서툰 영어로 제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생을 바친 남편의 자부심이 저 멀리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요. 기술이라는 게 그런 건가요? 그녀의 순수한 질문은 제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사모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술은
성철 씨처럼 자신의 일에 인생을 바친 장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아무도 그것을 빼앗거나 폄하할 수 없습니다. 오늘 회의에 나온 그 사람은 기술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진짜를 알아보지 못하는 장님일 뿐입니다. 제 대답에 그녀는 비로소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과일을 먹을 때쯤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로버트 해밀턴이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양해를 구한 뒤 조용한 베란다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창원 시내의 야경과 멀리 공단의 불빛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이들의 땀과 노력의 결실이겠지. 여보세요. 저는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리차드, 자네 지금 제정신이야? 수화기 너머로 로버트의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자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회의가 끝나자마자 마크 톰슨이 백악관 비서실장에게 직통으로 전화를 걸었어. 자네를 당장 해고하고 DSE와의 모든 협상을 중단하라고 난리를 쳤다고. 자네 공직 생활은 이제 끝났어. 알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각오한 일이었습니다. 제 평온한 반응이 오히려 위해였는지 로버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후, 리차드. 자네와 내가 함께 일한 게 몇 년이지? 자네가 이런 식으로 무모하게 행동할 사람이 아니란 걸 내가 잘 아는데 대체 왜 그랬나?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아주 약간의 궁금증과 실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봤던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로버트. 그리고 한 사람의 엔지니어로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받기 때문입니다. 진실. 모욕. 리차드, 여긴 워싱턴이야. 진실 따위는 힘있는 놈이 만드는 거라고. 자네는 정치를 너무 몰라. 그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해고 통보. 그것이 제가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말일 터였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그의 말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일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 무슨 말씀이십니까? 마크, 그 멍청이가 너무 서둘렀어. 그놈이 비서실장에게 자네를 맹비난하고 DSE를 거의 테러리스트 집단처럼 몰아붙이는 동안 나는 조용히 다른 라인을 통해 상원군사위원회 위원장과 접촉했네. 내가 미리 작성해둔 보고서를 보냈지. 내용은 간단했어. SMR 프로젝트 핵심 부품의 국내 조달 불가능. 유일한 대안은 한국의 DSE. 국가 안보에 직결된 시급한 사안. 이런 식이었지. 저는 로버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없어 잠자코 듣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마크의 보고를 받고 대통령께 보고하러 들어가기 직전 군사위원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던 모양이야. 에너지부가 국가안보를 내팽개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대통령은 원래 절차나 과정 따위에는 관심이 없어. 오직 결과와 성과에만 미쳐있는 사람이지. 그런데 마크는 한국 놈들 버릇을 고쳐야 한다는 감정적인 소리만 해댔고 정작 그래서 원자로 용기는 어디서 만들 거냐는 질문에는 대답을 못했지. 어떻게든 찾아보겠다는 멍청한 소리나 하고 있었으니. 로버트의 목소리에는 통쾌함마저 묻어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 것 같나. 대통령은 마크의 무능함과 프로젝트 지연 가능성에 경노했어. 쓸데없는 자존심 싸움으로 애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망칠 셈이냐. 고 불호령이 떨어졌지. 마크 톰슨은 오늘부로 국립공원관리공단 구내식당 식자재 조달 담당으로 발령이 났네. 사실상의 좌천이지.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마크가 좌천되었다고? 그럼 저는 어떻게 됩니까? 자네. 로버트가 껄껄 웃었습니다. 자네는 이제 이 프로젝트의 영웅이 됐어. 이 사람아. 백악관에서는 자네를 현실을 직시하고 국익을 위해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강직한 관료로 보고 있더군. 웃기지 않나? 어제까지 해고 대상 1순위였는데.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워싱턴의 정치였습니다. 진실이나 신념이 아니라 오직 힘의 논리와 결과에 따라 모든 것이 뒤바뀌는 곳. 그래서 이제 자네 임무는 더 막중해졌어. 백악관의 지시다. 어떤 조건이든 수용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DSE와 계약을 체결하라. 고. 자네가 모든 정권을 위임받았네. 가서 어떻게든 이 일을 성사시켜. 이건 이제 자네의 프로젝트야. 저는 전화기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해고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저는 패배자가 아니라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운명을 짊어진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벌인 소동이 결국 프로젝트를 구하고 제 자신을 구한 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보다는 이런 식으로 일이 풀려야만 하는 이 시스템의 부조리함에 대한 깊은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베란다 난간에 기댄 채 창원의 밤 풍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발칸의 대장간이 있었을 DSE 공단이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서 2번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장인의 진심 어린 위로를 통해 엔지니어로서의 제 영혼이 구원받았고, 또 한 번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워싱턴의 정치 논리 덕분에 제 공직 생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임무는 단 하나. 이 위대한 장인들의 기술에 합당한 대우를 보장하고 그들과 함께 미국에 꺼져가는 원자력의 불씨를 다시 살려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저를 걱정스럽게 쳐다보는 박상무와 그의 아내에게 저는 평생 처음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온 안도와 기쁨이 담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성철. 우리의 프로젝트는 이제 막 시작입니다. 다음 날 아침 DSE 본관 회의실의 공기는 어제와는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색한 긴장감과 보이지 않는 적대감 대신 조심스러운 기대감과 상호 존중의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저는 협상 테이블의 한쪽에 앉았고 맞은편에는 김민준 팀장과 박성철 상무를 비롯한 DSE의 핵심 임원진이 자리했습니다. 어제 저녁 박 상무의 집에서 함께 소주잔을 기울였던 사이였지만 이제 우리는 다시 비즈니스의 현장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DSE 측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먼저 어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미국 에너지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 측의 무례하고 오만한 태도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진심 어린 사과에 DSE 임원진들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박 상무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리차드. 이미 다 지난 일입니다. 그보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이야기해야지요. 그의 말에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아 어젯밤 로버트와의 통화 내용을 간략하게 공유했습니다. 마크 톰슨의 좌천 소식과 백악관에서 이 프로젝트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제게 모든 협상 권한이 위임되었다는 사실까지. 백악관의 공식적인 입장은 명확합니다. DSE가 제시하는 조건에 대해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당신들을 하청업체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그리고 유일한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합니다. 전략적 파트너. 제가 그토록 강조하고 싶었던 단어였습니다. 그 단어 하나에 회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민준 팀장은 옆에 앉은 동료들과 잠시 눈빛을 교환하더니 준비해온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저희도 리차드 박사님의 진정성을 믿고 새로운 제안을 준비했습니다. 그가 제게 내민 것은 새로운 견적서와 기술 협력에 관한 제안서였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어제의 그 모욕적인 언사를 빌미로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지는 않을까. 그들이 갑의 위치를 이용해 무리한 요구를 하지는 않을까 하는 일말의 우려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들어온 내용은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원자로 압력용기의 단가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합리적인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최초의 견적보다는 소폭 상승했지만
그것은 최근의 원자재 가격 상승과 추가적인 품질 보증 요구 사항을 반영한 지극히 상식적인 조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적 우위를 무기 삼아 폭리를 취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기술 협력에 관한 제안이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제품을 만들어 납품하는 것으로 그치고 싶지 않습니다. 김민준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원자력 산업 생태계가 다시 자생력을 갖추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이롭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초기 물량은 저희 창원 공장에서 전량 생산하되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의 SMR 핵심 기기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것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생산 라인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자신들의 독보적인 기술과 노하우를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상대에게 전수해 주겠다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입니다. 저희가 모든 걸 다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DSE의 전문가들을 파견하여 설비 구축 컨설팅, 기술자 교육 및 훈련, 품질 관리 시스템 이전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 박사님과 같은 미국의 엔지니어들이 저희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는 저희가 그 빚을 갚을 차례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복수나 이익 극대화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공존과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자신들이 과거에 받았던 도움을 잊지 않고 이제는 더 강해진 자신들의 힘으로 과거의 스승을 돕겠다는 대인배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박 상무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기술은 가둬두면 썩게 마련입니다. 리차드. 서로 나누고 경쟁하며 발전시켜야 더 큰 혁신을 낳는 법이지요. 우리는 미국과의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경쟁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이 산업 전체를 키우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손에 든 제안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약서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의 오해와 불신을 넘어 진정한 파트너십을 향한 청사진이었습니다. 착취자와 피착취자의 관계가 아닌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동반자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날의 협상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세부적인 조항들을 조율했고 며칠 내로 양국의 법률팀이 검토를 마치는 대로 공식적인 계약서에 서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악수를 나눌 때 저는 더 이상 그들이 낯선 이방인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같은 배를 탄 동료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출국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혼자 창원 시내를 둘러보았습니다. 이른 아침, 공원에서는 노인들이 운동을 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제잘거리며 학교로 향했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활기차고 친절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착취자들의 나라라고 경멸했던 그곳은 사실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역동적인 터전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KTX 열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다시 한번 눈에 담았습니다. 처음 이곳에 올 때 보았던 것과 같은 풍경이었지만 이제 제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저 거대한 아파트 단지들과 첨단 공장들은 더 이상 누군가를 등쳐서 세운 부당한 부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절박함으로 땀 흘린 사람들의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김민준 팀장이 배웅을 나와 있었습니다. 리차드, 건강히 돌아가십시오. 곧 미국에서 다시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이요, 민준. 이번 출장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행 중 하나가 될 거요. 모든 것에 감사하오. 우리는 뜨거운 악수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14시간 동안 저는 잠을 자는 대신 이번 출장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을 복기하며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업무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오만한 엔지니어가 자신의 편견이 깨지고 새로운 진실을 마주하게 된 과정을 담은 일종의 고백록이었습니다.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것은 익숙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낯설게 느껴지는 풍경이었습니다. 활기 넘치고 모든 것이 신속했던 인천공항과 비교되는 어딘지 모르게 정체된 듯한 분위기.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의 저와 지금의 저는 같은 세상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복귀한 저는 로버트에게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제 보고서를 꼼꼼히 읽어 내려가더니 이윽고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대단하군, 리차드. 자네가 계약만 성사시킨 게 아니라 친구를 만들고 왔어. 그들은 친구가 될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들의 친구가 될 자격이 있는지를 먼저 물어야 할 겁니다. 며칠 후 미 에너지부와 대한스틸에너지 간의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 SMR 핵심 기기 공급 및 기술 협력에 관한 계약이 공식적으로 체결되었습니다. 그 소식은 주요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지만 대부분은 미국의 주도하에 한국 업체가 참여하는 식의 여전히 국수주의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기사들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런 것에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이었고 진실은 결국 시간이 증명해 줄 것이었습니다. 몇 주가 흐른 어느 날 저녁, 저는 퇴근 후 집거실 소파에 앉아 무심코 TV를 켰습니다. 마침 뉴스 채널에서는 대통령의 유세 현장을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특유의 과장된 제스처와 목소리로 열변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나라에 착취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인의 일자리를 되찾아 올 것입니다.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를 보십시오. 우리의 위대한 SMR 프로젝트는 펜실바니아와 오하이오의 공장들을 다시 가동시키고 수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세계 최고의 기술 국가로 우뚝 설 것입니다. 저는 피식,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가 말하는 위대한 프로젝트의 심장이 저 멀리 태평양 건너 창원이라는 도시의 거대한 대장간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을까요? 그가 말하는 미국인의 일자리가 한국인 기술자들의 관대한 기술 전수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는 인정하고 싶을까요? 저는 TV를 껐습니다. 그리고 창밖으로 펼쳐진 워싱턴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국회의 사당의 돔과 워싱턴 기념탑의 실루엣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때 저 풍경은 제게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의 원천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게 저 풍경은 위태롭게 서 있는 낡은 제국의 초상처럼 보였습니다. 진정한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상대를 윽박지르고 과거의 영광에만 기댄 채 현실을 외면하는 오만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힘은 박상무의 거친 손처럼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땀 흘리는 정직함에서 옵니다. DSE의 엔지니어들처럼 현실을 직시하고 끊임없이 배우며 미래를 준비하는 겸손함에서 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받았던 도움을 잊지 않고 이제는 더 강해진 힘으로 상대를 돕고자 하는 성숙한 파트너십에서 옵니다. 저는 조용히 독백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착취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기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강철의 심장을 건네주러 온 구원자입니다. 저는 제 책상 위에 놓인 작은 기념품을 만져보았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 박상무가 제게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17,000톤 프레스로 압축하고 남은 작은 강철 조각이었습니다.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오는 크기였지만 그 무게는 묵직했습니다. 그 차갑고 단단한 감촉 속에서 저는 그날 보았던 발칸의 대장간의 뜨거운 열기와 장인들의 땀과 그리고 한나라가 기술의 심장을 얻기 위해 벌였던 처절한 사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강철 조각을 가만히 움켜쥐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쇳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무너진 신념의 잔해이자 동시에 새롭게 얻은 희망의 증표였습니다. 미국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제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르쳤던 제자가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는 스승이 되었음을, 그리고 그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손을 내밀 때 비로소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의 진정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할 것이라는 사실을, 리차드 스펜서는 그 여정의 가장 앞에서 가장 헌신적인 증인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이 미국을 착취한다는 말과는 정반대로 사실은 쇠락해가는 미국의 제조업을 심장처럼 지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한국의 기술력이라는 사실, 정말 통쾌하게 다가오지 않으셨나요?
특히 주인공 리차드가 창원 공장의 1만 7천 톤 프레스 앞에서 압도당하는 장면, 그리고 오만한 미국 관료를 향해 지금 우리는 갑이 아니라 저들에게 구원을 요청해야 하는 처지다 라고 일갈하는 장면에서는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짜릿한 카타르시스가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흘린 땀과 눈물은 결코 배신하지 않으며 결국 기술의 진정성은 국경과 오만을 넘어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중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미국마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기술력, 그리고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우리 기술자들에 대한 여러분의 자부심과 응원의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우리 가슴을 뜨겁게 달궈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